2026년 한국의 투자 시장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갈림길에 서 있다. 한쪽에는 수십 년 동안 자산 축적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부동산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위기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내는 금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 자산으로 불렸고,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집을 사는 선택을 했다. 그러나 지금 그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대 중반에서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나들며 외환 시장의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자산에 대한 신뢰 자체가 재편되는 과정이다.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금 가격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현금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금을 바라보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도 이런 장면은 반복되어 왔다. 경제가 안정적일 때 사람들은 수익을 좇아 부동산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몰린다. 하지만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순간 자산의 기준은 수익에서 생존으로 바뀐다. 그리고 그 순간마다 금은 다시 등장한다. 지금 우리는 같은 질문 앞에 서 있다. 앞으로의 5년, 10년 동안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 부동산은 다시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투자 비교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 속에서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지금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하게 시작된다. 2024년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거래량의 급감이었다. 가격보다 더 중요한 신호는 바로 거래의 멈춤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과거 호황기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상 거래가 끊긴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더 이상 가격 상승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가계부채는 여전히 위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0%를 넘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 중 하나다. 금리가 1%대에서 3%에서 4%대로 상승하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가구들의 이자 부담은 급격히 증가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 비용만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결국 전체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린다. 외환 시장에서도 불안 신호는 명확하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나든다는 것은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을 위험하게 보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다. CDS 프리미엄 또한 소폭 상승하며 국가 신용 위험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지표들은 눈에 띄게 급등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쌓이며 위기의 기반을 만든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상황에서 금에 대한 관심이 동시에 증가한다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의 금 시장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금 ETF로의 자금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 이는 투자자들이 이미 방어적 포지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시장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늦게 인식했다. 지금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다. 경제 충격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메커니즘을 통해 서서히 확산된다. 그 중심에는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신용이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부채다. 한국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경제에서는 금리 1%포인트의 변화가 전체 소비와 투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빠르게 전이된다. 부동산 시장은 이 충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출을 기반으로 형성된 자산 가격은 금리 상승과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대출 이자가 증가하면 신규 매수자는 줄어들고 기존 보유자는 매도 압박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중요한 점은 가격 하락보다 유동성의 고갈이다.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자산은 팔 수 없는 자산이 된다. 반면 금은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따른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지만 신용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수록 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상승한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현금과 금 같은 기초 자산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이는 금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 시장 역시 이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환율 상승은 외국 자본 유출과 연결되며 이는 국내 유동성을 더욱 위축시킨다.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으로 변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인다. 이러한 순환은 결국 경제 전반의 둔화를 초래한다. 이 모든 과정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금리 상승 화살표 부채, 부담 증가 화살표 부동산, 하락 화살표 소비 위축 화살표 경제 둔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게 된다.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은 이 구조 속에서 얼마나 안전한가? 글로벌 경제를 돌아보면 위기의 흐름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패턴을 반복한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는 단순한 외환 부족 문제가 아니었다. 과도한 단기 외채, 부동산과 기업 자산의 과대평가, 그리고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며 위기를 증폭시켰다. 당시 원화 가치는 급락했고 금 모으기 운동이라는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현금과 금 같은 실체 자산으로 돌아갔다. 아르헨티나의 사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재정 불안과 통화 가치 붕괴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은행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달러와 금으로 자산을 이동시켰다. 그리스 역시 부채 위기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며 자산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경험을 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신뢰의 붕괴다. 금융 시스템, 통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자산의 기준은 완전히 바뀐다. 부동산처럼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빠르게 리스크로 전환되고 금과 같은 자산은 안전의 상징이 된다. 2026년 한국은 이들 국가와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의 초기 신호가 이미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높은 부채, 금리 상승, 환율 불안, 그리고 자산 시장의 정체.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운율을 남긴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운율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은 한국 경제에도 점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외부 충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한국의 수출은 즉각적으로 감소하고 이는 기업 실적 악화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 그 여파는 곧바로 가계로 전달된다. 신규 채용이 감소하고 기존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제한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는 위축되고 내수 경제는 더욱 약해진다. 부동산 시장 역시 이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는 주택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이는 결국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한다. 특히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 반면 금 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이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는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경제 구조 변화의 결과다.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두 가지 흐름 사이에 놓여 있다. 하나는 성장 둔화와 자산 가격 조정,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안전 자산으로의 이동이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단순히 투자 수익을 넘어 개인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있다.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지만 동시에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위험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면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된다. 정부 역시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버블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면 시장은 더욱 위축될 수 있다. 과거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정책 실패가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무리한 금리 정책과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지 못했고 결국 통화 가치 붕괴로 이어졌다.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지만 정책의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작은 선택 하나가 시장의 신뢰를 결정짓고 그 신뢰는 자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정책은 단순한 경제 조정이 아니라 미래의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과거처럼 단순히 부동산을 사면 오른다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동시에 모든 자산을 금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현실적인 전략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지만 유동성이 낮고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반면 금은 유동성이 높고 위기 상황에서 가치가 유지되지만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조합에 가까워야 한다. 일부 자산은 안정성을 위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으로, 일부는 성장 가능성을 위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또한 현금 흐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높은 금리 환경에서는 현금 자체도 하나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결국 생존 전략은 단순하다. 위험을 분산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조차도 완벽한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경제는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확실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유연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다. 과거 위기를 겪은 국가들의 공통점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일부는 자산을 지켜냈고 일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 차이는 정보가 아니라 판단과 행동에 있었다. 지금 우리는 같은 기로에 서 있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니라 인구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은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 가능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인구 증가와 도시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반대의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 이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단기적인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면 금은 인구 구조와 무관하게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이는 금이 특정 국가의 경제 상황에 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달러 가치와 금 가격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금 가격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금이 글로벌 통화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입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진다. 이는 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경우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신뢰도를 반영하는 지표다. CDS 프리미엄은 이러한 신뢰를 수치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CDS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가의 부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의 CDS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작은 변화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위기는 언제나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사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위기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폭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찾아온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정책 실패가 경제를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통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면 자산 시장 전체가 붕괴된다. 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한다. 한국은 아직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다. 위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대출 이자는 증가하고 생활비는 상승하며 자산 가치는 불확실해진다. 이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수익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다. 투자의 본질은 결국 선택의 문제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금과 부동산,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산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기와 상황, 그리고 개인의 조건이다. 2026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한다. 무엇이 나의 자산을 지켜줄 것인가? 그 답은 외부에 있지 않다. 이미 각자의 선택 속에 존재하고 있다.